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유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수 변호사님이 개인 파산관제 절차 이론과 실무 세 번째 시간입니다. 파산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산 선고는 법원이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파산 절차를 개시한다는 취지를 선고하는 것이고, 파산 절차란 채무자의 재산, 상속재산 또는 유한책임 신탁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파산 절차란 지급불능 또는 채무 초과된 상태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 행사를 억제하고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세의 공평하고 평등한 배당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경제생활이 갱생의 기회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청산의 종료에 의해 법인격이 소멸하는 실체법상의 효과가 생긴다. 개인은 갱생, 법인은 소멸.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파산 원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무자회생법이 파산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종류별로 그 파산 원인을 정리하면 이 표와 같다.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에는 채무자 별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인, 법인, 상속재산, 유한책임 신탁재산. 자연인은 개인의 파산 선고원의 지급불능입니다. 법인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속재산은 채무초과, 유한신탁재산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이거는 법인하고 똑같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인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비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채무초과. 근데 개인은 지급불능이어야 돼요. 그냥 채무초과인 것만으로는 파산 선고의 원인이 될 수가 없죠. 먼저 자연인과 법인, 유한책임 신탁재산의 공통된 파산 원인은 지급불능이 있다. 지급불능은 다 되죠. 이 세 개.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는 지급불능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존립 중인 한 명의 사람이 합자회사를 제외한 법인이나 유한책임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도 파산 선고의 원인이 된다. 존립 중인 한 명의 사람이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인적신용이 회사의 변제자력을 구성하기 때문에 존립 중에는 자연인과 똑같이 지급불능만이 파산선고의 원인이 되고, 채무초과는 파산선고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채무초과란 채무액이 총액이 자산액이 총계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0인데 채무가 120, 그런 101 이래도 마찬가지죠. 채무초과의 판단에 있어서는 신용이나 노력, 가동 등은 기능 등은 자산으로서 참작되지 않고, 변제기 미도래의 채무도 채무액에 계상된다. 이런 이 사람이 신용이나 노력, 전문적 기능 등은 참작이 전혀 안 되고요. 변제기가 미도래하더라도 채무액에는 계상된다는 얘기죠. 한편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는 상속재산 자체는 권리의무 객체일 뿐이며 경제활동을 관념할 수 없고, 따라서 채무자의 신용, 노력 등을 고려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급불능은 파산 원인이 되지 않고 채무초과만 유일한 파산 원인이 된다. 결국 지급불능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자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신용, 장래성, 기능, 노력, 신용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지급불능이라는 거는 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자산보다는. 그런 경우에 자연인, 그 다음에 법인, 유한신탁재산은 지급불능을 파산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나 상속재산, 유한신탁책임재산 같이 권리 의무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는 좀 채무초과도 이제 파산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로 개인 파산이니까 여기서는 자연인은 지급불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채무회자 회생법 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란 지급불능을 얘기하죠. 근데 지급불능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고 판단은 어렵죠. 일반적으로 지급불능이라 하면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재산이 부족하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신용이나 노력 내지 기능에 의해 지급수단을 조달할 수 있다면 변제 능력이 결핍은 아니고, 반대로 채무를 초과하는 재산이 있더라도 용이하게 한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수단을 조달할 수 없으면 변제 능력이 결핍으로 볼 수 있다. 상대적인 건입니다. 지급불능 판단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 부채의 내용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일반적 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할게요. 제가 하고 있는 사건 중에 1,000만원이 빚이 안 되는데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소송 구조로 최근에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배우자한테 2015년도에 가지고 있던 빌라를 이전하고 아마 가출한 상태인 것 같아요. 사실상 별거. 노숙자처럼 뭐 고시원 같은 데서 15만원, 20만원 받고 생활하는데 연세는 60세가 넘었습니다. 60 한 4, 5세 정도 됐어요. 노동 능력이 없진 않죠. 근데 사실상 근로 능력은 없죠. 그런 상태에서 빚을 딱 지니까 카드 채무 하나입니다. 병원비를 댄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은 것 같아요. 판사님은 선고를 했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명의 재산은 없고 2015년도에 한 5년 전에 본인 명의 어떤 빌라가 있었는데 마누라한테 넘겨주고 그 이후에 어떤 속속들이 미주알 고주알 같은 사정은 나중에 들어봐야 되겠지만 큰 의미가 없죠. 이미 조사를 해보니까 버림받은 것 같아요. 가출. 아직 법적으로 이혼도 안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한테 과연 그 1,000만원도 안 되는 게 채무자 연령 65세 넘어요. 직업 및 경력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 또는 기술 없어. 노동 능력 거의 노숙자 수준으로 병도 있고 상실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 어때요? 버림받았죠. 한 울타리내 가족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애들도 다 컸어요. 30살 넘었어요. 배우자도 있지만 법적으로만 배우자지 뭐 그렇죠? 의미가 없죠. 부채의 내용 및 규모 800만원 빼니 안 됩니다. 근데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거를.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젊은 변호사야. 근데 뭐 빚이 한 5천 있다 그래서 32살짜리가 만약에 들어왔어요. 과연 파산 선고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이 아무리 변호사 시장이 불황이라도 나름대로 어디 가서 성실하게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개업을 했을 때 뭐 국선을 띄거나 아니면 열심히 하면은 과연 한 달에 비용 빼고 자기가 가져가는 그 가용소득 200 이상을 못 얻겠냐? 파산 선고 판 사람이면은 되게 주저하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하여튼 뭐 수십억 빚을 보증을 잘못 써갖고 로스쿨 들어가기 전에 직장생활 하다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사업하는 아버지의 연대보증을 서다가 몇십억짜리 채무를 짊어질 수도 있죠. 당연히 파산 들어오면 그런 거 해줘야죠. 그렇죠? 아무리 뭐 변호사라도 의사라도 해줘야 되죠. 대법원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 이런 걸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연령, 나이. 그래 다만 상대적으로 옛날에는 나이가 했을 때 젊은 30, 40대가 뭐 젊은 3, 4천만원으로 들어왔을 때 사지멀쩡론이라고 제가 찍었죠. 아니 사지멀쩡한 사람이 말이야 어디 가서 육체노동을 하더라도 3, 4천을 못 갚냐. 근데 지금 그거는 옛날 얘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삶이 더 팍팍해졌죠. 주거비는 더 올라가고, 그렇죠? 또 일자리가 제대로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100% 완전 고용이다. 근데도 일부러 일을 안 해, 귀찮아서. 그럴 때는 파산을 안 해줄 수가 있지만 지금 일을 하려고 일할 의사가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산업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이나 뭐 그 노동적 측면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실직 그 다음에 뭐 알바 자리 빼니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채무자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소득을 산정하고 이런 장래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자산 및 가용소득을 즉시 변제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관해 구체적 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있죠. 젊고 건강하거나 장래소득 채무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추상적 주관적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대법원 이러한 입장을 견제해 채무가 2,391만원, 원금 953만원밖에 안 돼요. 변제 불가능한 정도의 다행이라고 볼 수 없고 채권자의 이인에 불과한 점, 채무자에게 부양할 가족이 없는 점, 채무자의 학력, 나이, 건강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채무자는 향후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신용회복 절차, 워크아웃 등을 통하여 채무를 분할 변제하려는 노력도 안 해보고 그렇죠? 온 거죠. 비춰보면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나 이 원심에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대법원은 또는 채무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1억 200이 있는데 식당에 청소를 하면서 월 40만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는 사안에서 채무자에게 부양가족이 없고 계속적 수입이 있으며 44세로 능력이 충분하로 파산 원인 사실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생계를 통해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파산 면책 신청 기각한 원심 결정에 대하여 파기했죠. 하급심에서 좀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 나이에 따른 이 사람이 장애 정도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으로부터 어떤 유대성, 그 다음에 뭐 다른 재산의 존재 여부, 그 다음에 소득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산 선고는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만원 미만인데도 파산,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보니까 자산이 있는데 뺏긴 거죠. 여자가 바가지 긁어서 증여받아서 이제 자기 몫은 증여받았고 바로 이혼을 하거나 이혼도 안 해주죠. 그쵸? 그리고 이제 남자가 상실감에 가출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숙자처럼 생활을 하죠. 차라리 그냥 그때 이혼했으면은 깔끔하죠. 그리고 나서 혼자 살다가 뭐 카드 값으로 병원비를 결제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뭐 800만원 파산 들어온 거 하고 이렇게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집도 있었던 사람이 파산을 예정하고 하는 것 같지는 않죠. 그쵸? 그래서 참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죠. 지급불능이나 추상적 개념이다. 그러면 채무자에서 뭐 추상적 개념이 지급불능과 별도로 지급정지라고 하는 구체적 외부적 개념을 설계하여 지급정지라는 외형적 사실이 있으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추정하였다. 즉 지급정지는 그 자체로 파산 원인은 아니지만 지급불능을 추정케 하는 사실이다. 채무자회생법은 지급정지가 채무자의 자발적 행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며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해석에 맡겨져 있는 것이죠. 지급정지란 채무자가 변정이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행위로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이행이 거절 등 명시적인 경우도 있고 영업의 폐지, 폐점, 폐업하는 거죠. 야반도주, 그 다음에 작은 부정의 어음의 부도 등 묵시적인 것도 있을 것이다. 채무자가 자택이나 근무처로부터 모습을 감추고 채권자의 연락을 끊은 상태도 채무자가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기업,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명확하죠. 수표의 부도로 인한 은행 거래 정지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이 대표적인 지급 정지에 해당하죠.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한 후 은행이나 어음기관서로부터 당좌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 정지 상태에 있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이 대주주겸 회장으로 있는 회사로부터 거액의 불법 출자자 대출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채무 초과에 빠진 상태에서 이 회사의 정상적 영업마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자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지급정지죠. 결국 지급정지란 일반적 계속적인 자력결핍을 외부에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정이 어렵다고 표명한 것으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부도를 낸 뒤에 산발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정지 사실이 부정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채무 초과, 채무자가 존립 중인 한 명의 사람이 합자회사를 제외한 법인인 경우 법인은 채무 초과도
파산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유한신탁재산 이 경우에도 채무 초과도 파산 성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채무 초과가 유일한 파산 원인입니다. 상속재산이라는 거는 망인의 재산이죠. 거기에 어떤 지급불능이라는 걸 상정할 수가 없죠. 지급불능이라는 건 뭔가 사람이나 법인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거겠죠. 근데 채무 초과만 되면 그냥 이건 파산 성공의 원인이죠. 한명회사 및 합자회사는 소위 인적회사로서 법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의 인적신용이 회사의 변제 능력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인이 가지는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채무 초과 여부로 파산원인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한명회사 대표적인 게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이죠. 변호사 사무실에 부채가 5억이에요. 근데 거기에 유능한 변호사가 있고 장래에 뭔가 뭐 성공부수도 있고 여러가지 어떤 그걸 봤을 때 조만간 한 1, 2년 후에 큰 게 터지는데 지금 5억이고 자산은 제로죠. 보증금 한 5천 있다. 과연 4억 5천의 빚을 변호사 5명이 못 갚느냐. 그렇죠? 여러가지 그 대표적인 게 한명회사입니다. 법무법인. 그런 경우에는 그 변호사들의 인적 신용이라든가 능력을 보는 거죠. 그 법무법인의 그 변호사들이 개인적으로 다 잘 살아. 그쵸? 파산 성공 못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나 한명회사 및 합자에서도 해산하여 청산 절차에 돌입하면 자재재산의 분배가 중요하게 되고 채무 초과인 경우에는 통상의 청산 절차보다 한층 엄격한 절차인 파산 절차에 청산하는 것이 관계자의 공평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급불능 외에 채무 초과도 파산 성공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한명회사 합자회사가 청산 절차에 돌입할 때를 말합니다. 채무 초과란 채무액의 총계가 자산액의 총계를 초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채무 초과의 판단에 있어서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뿐만 아니라 기한 미도래의 채무도 채무액인 계상됩니다. 손해배상 채무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전부 액수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불확실한 예상 수익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업권으로서 자산 계산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죠. 또한 채무 초과는 지급정지 등 채무자의 행위와 달라서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갖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법인이 돌발적인 원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채무 초과에 빠지더라도 회복이 예상되는 때는 파산 선고 원인의 존재는 부정된다. 결국 일반적 좀 지속적 요건을 원인으로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여튼 파산 원인을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